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신동성 한국펀드평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즘 조국 사태 이후에 펀드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번쩍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라임 사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임 사태를 계기로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펀드평가 대표 신 대표를 만났습니다. 신 대표님, 우선 한국펀드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펀드평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들에 대해 가지고 신용 등급도 내고 그 다음에 성과 평가나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라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면서 펀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펀드를 조금 더 설명을 쉽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조금 편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펀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모아 가지고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펀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종의 금융 상품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주식보다는 펀드가 요즘 더 많이 곽광을 받고 있나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투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라고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내가 온전히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반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펀드를 맡기는 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펀드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펀드도 사모펀드, 공모펀드, 헤지펀드 너무 여러 가지라서 국민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조금 종류별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예, 크게 보면 이제 펀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 49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1인 형태로 맡길 수 있는 1인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대체 투자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그 속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모, 공모, 1인 펀드가 있고, 그 중에 그 외에 이제 헤지펀드라는 건 조금 더 위험을 감내할 만한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라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군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공모펀드, 그다음에 사모펀드, 1인용 펀드가 있으면 그 하부단에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다음에 헤지펀드, 대체 투자, 파생상품 이렇게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고, 헤지펀드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형이나 채권형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헤지펀드는 그 속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SOC나 일반 대체나 파생 상품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일반 주식 채권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걸로 보자면 공모펀드를 선호하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제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펀드의 속성상 채권형이나 주식형이냐 헤지펀드냐 이런 쪽으로 분류를 했을 때 내 성향에 맞는 그런 펀드를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모펀드는 좀 더 첫 평가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설된 펀드에 대해서 오늘 가입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모펀드는 49인 이하가 특정한 목적을 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펀드를 클로징 해가지고 운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사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언론 조명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해방 후에 최대 금융 사기 내지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라임 사태가 어떻게 불거졌고 어떤 식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는지, 도대체 라임 사태는 뭐가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라임 자산 운용이 3호 전문 운용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들이나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고액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라임 자산 운용이 펀드를 조성해서 아마 고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 펀드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한 원금하고 수익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투자할 때 운용 과정에서 뭐 부실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또 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또 불안전 판매를 했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용상의 모랄 해저드가 생겨서 만기가 됐을 때 그 수익을 제대로 원금하고 수익을 못 해주는 경우가 계기가 됐고, 이게 이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편, 또는 피해 우려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펀드를 평가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지, 어떤 점을 살펴야 할지 좀 조언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펀드 평가사 대표이고 펀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사실은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인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냐라고 이제 정의하기 이전에, 네.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펀드에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에 맞는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좋은 펀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냐 또 고위험군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그런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향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어쩌면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어떤 안정성을 갖는 성향인지,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더 수익률이 높기를 바라는지, 이런 거를 말하시는 건가요? 예, 내 성향, 내 몸에 맞는 펀드라는 게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단기로 투자할 거냐, 장기로 투자할 거냐, 또 내가 수익을 좀, 나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좀 낮으니 그냥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으냐, 또 수익을 좀 더 많이 내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많은 펀드의 종류에, 유형별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은행 수익보다는 조금 더,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이고 위험 있는 건 싫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채권형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성향의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일정 금액은, 내가 전체 자산이 1억이 있는데 1억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거는 내가 우리가 돈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될 돈은 없지만, 요 자금은, 일부 자금은 내가 좀 고수익을 내는데 좀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위험이 높지만 수익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입을 하시면 가장 내 몸에 맞는 펀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펀드 평가사, 펀드 운용사가 상당히 있죠. 네. 그렇다면 펀드, 지금 이런 라임 사태 같은 거에 대해서 보도를 보면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서 뭐 그 뇌물을 뿌렸다는 등 이런 류의 보도가 있거든요. 펀드 평가 운용사 또는 평가 아니고 참 펀드 운용사들의 어떤 네. 그 주요 지도부 뭐 그러니까 운영자들의 면모를 어떻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펀드를 투자할 때 펀드의 유형도 좋고 종류도 좋은 거지만은 어느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이냐, 그 운용사에 또 어떤 매니저가 운용하느냐, 아마 펀드를 투자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런 좀 면밀하게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운용사냐에 따라서 뭐 큰 운용사가 좋고 작은 운용사가 안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의 그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용사의 철학이 있을 거고, 뭐 준법 감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컴플라이언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지 좋은 펀드를 가입을 하기 위해서 큰 운용사의 어떤 펀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명함에 맞는 펀드를 가입하는데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매니저가 왜 중요하면 과거에 이 매니저가 어떤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운용 전략은 어떻게 쓰고 이 매니저의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 매니저의 성향이 맞는지 내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고요. 라임의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일종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네. 약간의 그 도덕적인 문제가 해이해져서 생긴 그런 문제로 더 봐야 되는 거지 라임 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펀드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이런 그 라임과 같은 펀드 평가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모펀드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공모펀드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평가를 네. 하고 그 펀드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레이팅을 하고 별 5개다, 4개다, 3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다가 우리가 그 공표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펀드 평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름 그 자체로 사적인 네. 거래를 해서 펀드를 구성해서 일정 불특정 다수가 아닌 49인 이하로 만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펀드 평가사에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사는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보 제공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임의 그 펀드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사모펀드들도 펀드 평가사들이 예를 들어, 정보를 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나 위험관리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전적이지는 못하지만 사후적이라도 이제 그 펀드 종류에 따라서는 첫 번째 펀드는 문제가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펀드들은 또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아쉬움이 있네요. 평가가 예. 제대로 되면 국민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 감독 당국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좀 보완을 해서 그런 제2의 라임 사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라임 사태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완전 그 폭등을 하고 있고 폭락하고 뭐 계속 급등락을 반복한다고 해야 되나요? 환율도 문제고 앞으로 있던 금융 대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점검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딱 한 줄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단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극단한 혼란 사태에 있고 하루에도 뭐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엄청난 그 변동성이 큰 그런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하고 좀 다른 거는 이게 처음 있는 또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매일매일 또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 봤을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향후에 투자 방향도 그렇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가의 최저가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새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 기관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면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식을 운영할 수 있는 계좌를 30만 건이 신규 계좌 개설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했는 것 같고요. 그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가 기회다? 그렇죠.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설을 하고 아마 일부 투자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조금 더 먼저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손해를 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제 잘 관심을 가지고 해서 당일에도 수익을 좀 내는 분들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답습 형태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향후에 언제 어떻게 좋아질 거냐에 대한 거를 내가 고통을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투자해도 좋고 좀 기다렸다 해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투자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 고통 이런 것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소신껏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향후에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면 지금 바닥을 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중요한 그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더 떨어졌던 측면이 이렇게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게 쭉 이어져서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있으니까 많이들 더 생각해 보시고 투자 임하시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 대표께서도 이제 금융가이시고 투자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나름 이제 펀드 평가를 하면서 금융계에서 투자 노하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름 이제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게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혹시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 감내할 수 있는 시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가시는 게 맞고 이게 단기간에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좀 길게 생각을 해서 한 이 정도 자금은 내가 없어도 될 돈은 없지만 누구나다가 이 정도 자금은 내가 오랫동안 좀 가서 정기금 한다고 셈치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저점이냐 고점이냐 바닥을 쳤느냐의 문제보다는 내 확신과 신념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정기금 했다가 생각하고 좀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적성 있는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또 과도한 신용 거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주가가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 반대매매 거래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깡통 계좌도 나오고 힘든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래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대표는 어떤 투자 패턴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크게 보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뭐 오늘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주식 직접 투자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할 때는 어떤 회사의 그 재무 구조라든지 향후에 그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든 걸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 경기 흐름이나 그 제조업이든 유통이든 그 업종에 대한 것도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또 매니저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식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에 비해서 개미 투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가 정보도 취약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식 직접 투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간접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라면 어떤 게 있죠?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제 펀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디 모아서 전문가인 매니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또 그 수익을 좀 내는데 유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주변인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ETF들 중에 간접 상품인데 주식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하시는 거는 왜 ETF를 많이 권유를 하냐 하면, 주식 직접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나 그 주식 그 회사의 개별 상황을 알아야 되는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는데, ETF는 그냥 그런 걸 다 몰라도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 정도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ETF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금융업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만 30년이 지나가지고요. 네. 31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금융업은 이런저렇게 뭐 10년 주기설 있잖아요. 예. 이런 10년 주기설에서 위기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이야기든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겠어요? 글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31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은행 생활할 때 IMF라는 걸 겪었고, 그리고 또 회사를 설립해서 채권평가사를 할 때 또 미국발 금융위기도 2008년도에 겪었고, 지금 펀드 평가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 이란 또 그런 뭐 금융위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뭐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제가 은행이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서 회사를 두 개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보람이라는 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하고 또 회사가 잘 되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용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자긍심과 또 회사를 위해서 보탬이 됐으니까 그런 또 보람을 또 많이 느끼고 있죠. 이게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름 뭐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신배 대표는 어떻습니까? 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좌표라든지 나름의 뭐 모토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또 저희는 또 펀드 평가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당연히 펀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투명성,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업종은 정확한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직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모랄해져도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롭고 투명성 있게 우리가 경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게 우리 성실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젊은 이들이 있다면 예. 꼭히 뭐 경영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제가 30년 전에 인문학을 하고 은행을 들어갔듯이 그 시절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또 열심히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과거에 은행을 들어갈 때 금융업에 종사할 때보다가 지금은 인문학을 하든 아니면 다른 그 전공을 하든지 간에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전공에 제한은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뭘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커리어를 좀 잘 쌓아가면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제조업을 가고 싶다, 유통업을 가고 싶다, 아니면 금융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크게 이제 분류가 되면 제조업을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그 인턴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저는 금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직원들 면접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고 싶은 학생이 있고 채용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 평가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금융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냥 원서를 낸 건가 아니면 나는 요런데 좀 하고 싶어서 나는 대학 다닐 때 이런 커리어 패스를 쌓았다 이런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자격증을 땄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채용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는 채용이 되고 누군가는 채용 안 되는 거는 단순히 학점이 높다 낮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이신데요. 네. 그 고향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상당히 힘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때가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출신이 경상북도 출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살면서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그런 부분은 별로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업이 조금 힘든 그러니까 금융업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을 지방에서도 연관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게 금융이라는 게 뭐 지방이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고 뭐 이런 그런 구분이나 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힘든 상황이고 또 이걸 잘 해야 되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과 연계해서 우리 그 대구 경북에 있는 젊은 학생들도 이 서울로 많이 진출해서 좀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큰 뜻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펀드 평가가 생소한 분들은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진출해서 자수성가한 신대표 그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봉사활동해 주시기를 저는 많은 우리 젊은 지역에
우리 대구 경북 젊은이들도 많은 이 한국 펀드 평가에 도전해서 좋은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